저는 이도윤입니다. 올해로 58이 되었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CEO라고 부릅니다. 도윤 디자인이라는 건축 디자인 회사를 30년간 일고 왔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28배 시작한 작은 사무실 하나가 이제는 직원 100여 명을 거느린 회사가 되었으니까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완벽주의와 청렴함이라고요. 단 한 건의 프로젝트도 대충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돈 한 푼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죠.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제 삶 그 자체였어요. 아내 김지수와는 30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회사 일로 바쁜 저를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뒷바라지를 자처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수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거든요. 어느 날부터 그녀는 현대 미술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추상화가 걸리더니 이내 조각품들이 들어왔죠. 처음에는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너무 고루해요. 성공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녀가 원하던 삶 아니었나요? 안정된 생활, 넉넉한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제가 30년간 피땀 흘려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귀가한 저를 맞이한 건 낯선 향기였어요. 지수에게서 나는 향수였죠. 그녀가 평소 쓰던 은은한 플로럴 향이 아니었습니다. 흙과 가죽이 섞인 듯한 강렬한 냄새였어요. 야성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죠. 새 향수예요? 네, 어때요?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자유라는 단어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향수 하나쯤이야. 여자들은 원래 변화를 좋아하는 법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큰 금액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단위가 점점 커졌죠.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아, 그거요? 젊은 예술가들 후원하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들인데 자금이 없어서 고생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저는 미심쩍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도 나름의 인맥을 만들고 싶을 수 있다고요. 어리석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수의 서재를 지나다가 책상 위에 놓인 팸플릿을 봤습니다. 갤러리 개관 소식지였죠. 표지에는 젊은 남자가 찍은 흑백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포토그래퍼의 개인전 안내문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넘기려던 저는 멈칫했습니다. 팸플릿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마침내 빛을 찾으신 김지수님께. 필체가 유려했습니다. 정성스러웠죠. 예술가들이 쓰는 그런 감성적인 문구겠거니 생각했습니다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빛을 찾았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팸플릿을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향수 거액의 인출 그리고 그 손글씨. 퍼즐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디테일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만족했고 계약은 성사되었죠.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집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수가 외출한 사이 그녀의 서재로 향했죠.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내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옳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전시회 티켓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부 강민준의 전시회였어요. 반년치가 넘었죠. 그리고 명함 한 장. 강민준 포토그래퍼. 뒷면에는 손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아니라고 오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예술 후원자와 예술가의 관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 안에 어떤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고. 인정하기 싫을 뿐이라고요.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있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재산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갑자기 모든 게 덧없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켜온 게 무엇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건 결국 침묵뿐이었습니다. 텅 빈 집의 고요함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돌아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맞이하고 싶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들어서더니 불을 켰죠.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는 움찔했어요. 왜 어둠 속에 앉아 계세요? 당신 기다렸어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무슨 일이에요? 어디 갔다 와요? 전시회요. 말했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시회가 없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무의미했으니까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회사 일에 몰두했죠. 아니, 몰두하는 척했다는 게 맞겠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거든요. 설계도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대표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저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30년간 단련된 가면이었죠. 누구도 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수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려던 참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 같았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멍했죠. 분명 그녀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지수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요. 이유라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완벽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다고요. 자유.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자유? 당신이 누린 게 뭔데요? 이 집, 이 생활, 이 모든 게 누가 만들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나는 당신의 작품이 아니에요. 당신이 디자인한 완벽한 삶의 일부가 아니라고요. 나는 나예요. 김지수라는 한 사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정신이 또렷해요. 당신이야말로 현실을 보세요.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잖아요. 제가 30년간 뭘 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지수 앞에서 소리를 질렀죠. 회사 키운 거요? 돈 번 거요? 그게 부부관계의 전부인가요?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던지듯 놓았죠. 변호사 선임했어요. 조용하고 아름답게 정리하고 싶어요. 당신도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완벽한 마무리. 그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멍하니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기 시작했죠. 저는 로봇처럼 움직여 봉투를 열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서. 지수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죠. 제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치밀했죠. 이 모든 게 오래전부터 준비된 거였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저는 회사로 나갔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텅 빈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작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 빌딩도, 저 복합상가도, 저 아파트 단지도. 제 손을 거쳐간 작품들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문득 지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나는 당신의 작품이 아니에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죠. 하지만 솔직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제 성공적인 삶을 완성하는 액세서리로 본 건 아니었나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지수의 방에서 봤던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저는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쳤습니다. 젊은 포토그래퍼였어요. 35. 프로필 사진 속 그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헐렁한 셔츠를 입고 카메라를 들고 웃고 있었죠. 최근 전시회 정보가 떴습니다. 제목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갤러리 이름 옆에 후원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수의 이름이 있었죠. 김지수, 메인 후원자. 제 손이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후원자가 아니었어요. 공범이었죠.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28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제 완벽한 제국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일주일 후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회사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법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손에 쥐는 순간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소장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서였죠. 저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리인 변호사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최명진. 그 이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최명진 변호사. 5년 전 대형 건축 프로젝트 입찰에서 재개폐한 경쟁사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저를 노골적으로 적대했죠. 법정 다툼까지 갔었어요. 물론 제가 이겼습니다. 깨끗했으니까요. 그 남자가 지금 제 아내의 변호사라니요. 저는 소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윤 디자인 회사 지분의 50%를 배우자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을 청구함. 미쳤습니까? 회사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요? 지수는 회사 운영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주도 아니었죠. 그런데 절반을 달라니. 소장에는 그럴싸한 논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는 30년간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의 내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회사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회사 지분 절반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이건 정당한 권리 주장이 아니었어요. 약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는 20년 지기 친구였죠. 그는 소장을 검토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최명진이 나왔다는 게 문제야. 그 사람 악랄하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회사 자산부터 보호해야 해.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것과 아내와 싸워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은 의미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소장을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당황함도 없었어요. 봤군요. 최명진이요? 하필이면 그 사람을?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능력이요? 저를 파멸시키려는 능력 말인가요? 지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죠. 과장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회사 지분 절반이 정당한 권리라고요? 당연하죠. 당신이 30년간 일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집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래서요? 그게 회사를 빼앗을 이유가 됩니까?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기도 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했거든요. 지수는 이미 결정한 거였어요. 아니, 누군가 그녀를 설득한 거였죠. 다음날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열하다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사진과 함께였죠. 지수와 강민준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카페에서, 갤러리에서, 호텔 로비에서. 한 장의 사진이 특히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강민준이 지수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죠. 지수는 웃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죠. 저는 사진을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건 증거였으니까요.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민준과 지수가 최명진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한 기록이었어요. 3달 전이었죠. 지수가 이혼을 꺼내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죠. 저는 탐정에게 더 파라고 했습니다. 강민준에 대해 모든 걸 알아오라고요. 이틀 후 추가 보고서가 왔습니다. 강민준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무명 작가였어요. 전시회 한 번 못 열었죠. 그런데 2년 전부터 갑자기 대형 갤러리에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후원자가 생긴 거였죠. 바로 지수였어요.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민준과 최명진 변호사의 연결고리였어요. 알고 보니 최 변호사의 조카가 강민준과 같은 예술단체 소속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거예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명진이 강민준에게 지수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목표는 하나였죠. 제 회사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공격이었죠.
제 아내를 이용해 제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였죠. 저는 김태훈 변호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는 자료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기업 사냥이야. 어떻게 막죠? 회사 자산을 먼저 보호해야 해. 그리고 이들의 계획을 법정에서 폭로해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워야 했어요. 제 30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저도 제 불빛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꺼지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원칙들을 무기로 삼아서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보관해둔 인감 도장이 있었죠. 30년간 함부로 꺼낸 적 없던 도장이었어요. 이제 쓸 때가 온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죠.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회사 등기부 등본, 추식 명부, 자산 목록.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는지, 허점은 없는지. 이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완벽주의였죠. 바로 그 완벽주의가 지금 저를 구할 거였어요. 김태훈 변호사가 9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2잔 들고 왔죠. 밤새웠어?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정리한 서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도윤이야. 흠잡을 데가 없네. 그게 제 무기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청렴하게 살았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회사 자산은 모두 정당하게 취득한 것들이었습니다. 횡령도 없었고 배임도 없었죠. 지수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첫 번째 조치부터 시작하자.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오후 저는 2 아이를 불렀습니다. 큰아들 도연이와 딸 서연이. 둘 다 이미 성인이었어요. 도연이는 30이었고 서연이는 28이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2 아이는 심각한 제 표정을 보더니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 그리고 회사를 노리는 음모까지. 2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어요? 그래. 안타깝지만 사실이야.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라도 강한 척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너희 도움이 필요해. 회사 핵심 자산을 너희 명의의 신탁계좌로 이전하려고 해. 도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증여세는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중요한 건 회사를 지키는 거야. 2 아이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뭐든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회사 핵심 자산의 명의를 변경했어요. 건물, 주요 설비, 지적재산권. 모두 아이들 명의의 신탁 계좌로 넘겼습니다. 합법적이었죠. 증여세도 제대로 신고했어요. 지수가 손댈 수 없게 만든 거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다른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지수의 공동 계좌 사용 내역이었어요. 지난 2년간의 기록을 전부 뽑았죠. 놀라웠습니다. 총 3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더군요. 모두 강민준 관련 지출이었어요. 전시회 후원금, 갤러리 운영비, 작품 구입비. 저는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날짜, 금액, 용도. 영수증이 있는 것은 영수증도 확보했죠. 김 변호사에게 보여줬더니 그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횡령 수준인데? 공동 계좌라고 해도 배우자 동의 없이 이렇게 큰 금액을 쓰면 문제가 돼. 법정에서 쓸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이건 결정타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지수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당신 뭐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사 자산 옮긴 거요. 내 변호사가 알아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회사니까 제가 관리하는 거죠. 문제 될 게 뭡니까? 픽업해요. 재산 빼돌리기예요. 빼돌리기요? 증여세 다 신고했습니다. 합법적이에요. 당신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을 집어 던졌어요. 제 얼굴 옆을 스쳤죠. 픽업한 인간. 픽업한 건 누굽니까? 계획적으로 외도하고 회사까지 빼앗으려던 사람이? 지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뭘? 알고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지수와 강민준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식탁 위에 던졌죠. 전부 알고 있습니다. 강민준, 최명진 변호사, 그리고 당신들의 계획까지.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몸을 기댔죠. 당신이 조사했군요. 당연하죠. 30년 일군 회사를 지켜야 하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아니, 감정을 죽인 거였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동 계좌 사용 내역이었어요. 2년간 3억 원. 전부 강민준한테 쓴 돈이더군요. 이건 횡령입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요? 돈으로 산 사랑이 진심입니까? 아니에요. 강민준은 날 이해해줬어요. 당신과 달리.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3억을 썼습니까? 이해받으려고?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거기서 누가 옳은지 가려지겠죠.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지수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30년간 회사를 지켜온 도장이었죠. 손에 쥐니 묵직했어요. 이 도장이 제 무기였습니다. 완벽함이 제 방패였죠. 저는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였어요. 제가 쌓은 성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원칙이 증명할 거였죠. 석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법원 폭도를 걸을 때 신발 소리만 울렸죠. 김태훈 변호사가 제 옆을 걸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준비는 완벽했으니까요.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최명진 변호사가 있었죠.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먼저 진술했어요. 예상대로였죠. 지수의 헌신, 내조의 가치, 회사 성장에 대한 간접 기여. 그럴싸한 논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피고 이도윤 씨가 30년간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건 원고 김지수 씨의 희생 덕분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뒷바라지한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 지분 50%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이었죠. 피고는 30년간 단 한 건의 비리도 없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모든 자산은 정당하게 취득했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간접적 기여는 분명합니다. 간접적 기여를 인정한다 해도 50%는 과도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던졌죠. 원고는 지난 2년간 공동 계좌에서 총 3억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피고의 동의 없이 말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 변호사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돈은 모두 강민준이라는 포토그래퍼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전시회 후원금, 갤러리 운영비 명목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그가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지수와 강민준의 사진들이었어요. 원고와 강민준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죠. 최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생활 침해입니다. 재판장님, 이는 원고의 재산 사용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법정은 조용했죠.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주저앉았습니다. 게임은 끝난 거였어요. 그 후 몇 차례 더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한 달 후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20%로 인정한다. 단 회사 지분은 제외한다. 저는 이긴 거였습니다. 회사를 지켜낸 거였죠. 법정을 나올 때 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신진 작가 후원 갤러리 빛을 찾는 사람들 폐업. 제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죠. 강민준과 지수가 야심차게 연 갤러리였습니다.
자유로운 예술가들을 후원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지수의 돈이 막혔으니까요. 다음날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아, 들었어? 강민준이 사라졌대. 네? 갤러리 폐업하자마자 잠적했어. 지수 씨한테 연락도 없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수 씨가 경찰에 신고했대. 사기죄로. 소용없을 겁니다. 증거가 없을 테니까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완전히 망했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 들어야 할까요? 들지 않았어요. 지수는 스스로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뭐? 과호흡 증세래요.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아니, 갈 필요 없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회사로 왔죠. 아버지, 어머니 봤어요. 그래? 많이 초라해지셨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와드리시진 않으실 거예요? 법정에서 정해진 만큼은 줬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서연아. 저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자유를 원했잖아. 이제 그 자유를 누리는 거지.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수가 잘못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서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위스키를 마셨죠. 이겼습니다. 회사를 지켰어요. 30년의 원칙이 승리한 거였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거기 있었죠. 지수도 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초라한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웠어요. 승리의 맛은 이렇게 쓴 거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저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건물은 조용했죠. 30층 창밖으로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영권 이양 계약서였어요. 저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죠. 30년을 일군 회사였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을 놓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회사를 지켰습니다. 승리했죠. 하지만 그게 뭐가 남았습니까? 텅 빈 사무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전부 비어 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28년 전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지수와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행복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행복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저는 사진을 도로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경영권 이양을 공식화하는 자리였죠. 이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전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없는 회사는 잘 될 겁니다. 김진수 부사장이 능력 있지 않습니까? 김진수 부사장은 10년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영광입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회사 잘 지켜주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저만 멈춰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도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회사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 왜요? 이기셨잖아요. 회사도 지키셨고.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들도 이해하지 못할 거였어요. 승리했지만 잃은 것도 많아. 3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뭐가 남았나 싶더구나. 그래도. 도연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일만 하지 말고 삶도 살아.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고. 도연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 괜찮아.
아버지는 이제 좀 쉬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쉬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이 텅 빈 성공에서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치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계약서, 설계도, 수상 내역. 하나하나 넘기다가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20대 때 그린 건축 스케치들이었어요. 순수했죠. 돈이나 성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건축이 아니라 사업이 된 걸까요? 저는 스케치북을 쓰레기통 위에 들었습니다. 버리려고요.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순수했던 시절의 저였죠. 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젊은 시절에 저한테 하는 말인지, 지수한테 하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죠.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음날 김태훈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맥주 몇 캔을 들고 왔죠. 어이, 우울한 거 다 알아. 같이 마시자. 저는 웃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마시다가 태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후회돼? 뭐가요? 싸운 거. 이긴 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될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안 싸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어요. 태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30년간 달려왔어. 멈출 줄 몰랐지. 이제 멈췄으니 공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다시 시작해.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봐. 진짜 제가 원하는 것. 그게 뭘까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태훈이는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대학 시절, 회사 창업, 결혼, 성공. 그리고 붕괴.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너무 빨랐죠. 중간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멈췄어요. 그리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하지만 편안하지 않았죠. 꿈을 꿨습니다. 지수가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28년 전 그 모습이었죠. 행복했던 시절. 꿈속에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죠.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깼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죠.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어딘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변해야 한다는 것. 저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죠. 무엇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줄을 적었어요. 이도윤, 다시 시작하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유럽이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건축 기행이었죠. 20대 때 꿈꿨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 후로는 시간이 없었죠. 아니, 시간을 내지 않았다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는 둘 다 있었습니다. 돈도 시간도요. 도연이와 서연이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아버지 언제 돌아오세요? 모르겠다. 천천히 다녀올게. 연락은 하실 거죠? 물론이지.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안아봤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자랑스럽다. 도연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저희야말로요, 아버지. 저는 두 아이를 놓았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못 떠날 것 같았거든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두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상쾌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노트르담 대성당이었습니다. 화재로 손상됐다가 복원 중이라고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웅장했어요.
성당 앞에 섰습니다. 고딕 양식의 첨탑이 하늘을 찔렀어요. 수백 년의 세월이 느껴졌죠.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단순했지만 완벽했죠. 장식은 화려했지만 구조는 정직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잊고 있던 게. 건축의 본질은 정직함이었죠. 화려함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가져온 거였어요. 20대 때 쓰던 그 스케치북이었죠. 성당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였으니까요. 선이 자유로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삐뚤빼뚤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1시간쯤 그렸을까요?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멋진 그림이네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서 있었죠. 동양인이었어요.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가세요? 네,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지금은 아니니까요. 여성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저도 건축가예요. 최은하라고 합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이도윤입니다. 혹시 도윤 디자인이? 알고 계십니까? 유명하시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가는 건축회사.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경영권을 넘겼어요. 은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예의 있는 사람이었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아는 좋은 카페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생 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우리는 창가에 앉았어요. 여행 오셨어요? 은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건축 기행이요. 젊었을 때 못한 거예요. 멋지네요. 저는 여기서 일해요. 프랑스 건축사무소에서요. 그렇군요. 우리는 한참을 건축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딕 양식, 르네상스, 현대 건축?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은하 씨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건축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문득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런 눈빛이 있었을까요? 언제 잃어버린 걸까요? 이도윤 씨. 은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지만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에 다 나와요. 저도 비슷한 시간을 겪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녀도 저에게 묻지 않았죠. 우리는 그저 커피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그날 저녁 은하 씨가 저를 작은 갤러리로 데려갔습니다. 현대 건축 전시회였어요. 제 후배 작품이에요. 한번 보세요. 전시된 건축 모형들은 독특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죠? 저 친구는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해요. 명품이나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요. 사람을 위한 건축?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한 건 뭐였을까요? 사람을 위한 건축이었나요? 아니면 성공을 위한 건축이었나요? 답은 뻔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단순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었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죠. 그리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이거였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찾던 게 이거였어요. 순수한 열정. 사람을 위한 마음. 정직한 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죠. 그저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은 마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렸습니다. 밤새 그렸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요. 스케치북이 가득 찼습니다. 집들로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들이었죠. 저는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이제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도윤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다고요. 건축가 이도윤으로요. CEO가 아닌.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음 도시로 떠날 시간이었어요.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봄이었어요. 공항에 내리니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고향의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이와 서연이가 마중 나왔어요.
두 아이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서연이가 말했죠. 저는 웃었어요. 그래? 뭐가? 표정이요.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맞았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 같았죠. 30년간 찌푸리고 살았던 얼굴이 이제는 부드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있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유럽에서 그린 스케치북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새 노트를 펼쳤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도연이를 불렀습니다. 회사가 아닌 집으로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새 프로젝트 하나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프로젝트요? 저는 스케치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서재 디자인이었어요. 이걸 찍고 싶어. 여기 집 뒤뜰에. 도연이가 스케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름답네요. 단순하지만요. 그렇지? 화려할 필요 없어. 그냥 책 읽고 생각하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면 돼. 같이 만들어보죠. 아버지랑 같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뿌듯했어요. 우리는 일주일 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했죠. 인부도 최소한만 고용했어요.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이도 즐거워했습니다. 부자가 함께 일하는 시간이었죠. 제대로 된 대화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어느 날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왜? 제 길을 찾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건축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넌 뭘 좋아하는데? 사진이요. 사람 찍는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 해봐.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시도하는 게 나아.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한 달 후 서재가 완성되었습니다. 작았어요. 10평도 안 됐죠.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책장이 한쪽 벽을 채웠죠. 작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꽃들이 피어 있었죠.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씨. 숨이 멎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요. 지수.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죠. 통화. 괜찮아요? 무슨 일입니까? 지수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전화로 하세요. 부탁이에요. 딱 한 번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만 하세요. 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게 답니까? 다 내가 잘못했어요. 욕심이 과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자유를 찾는다고 했지만 결국 돈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계속했어요. 강민주는 날 버렸어요. 돈이 끊기자마자요. 갤러리도 망했고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우리?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허탈함 때문이었죠. 안 됩니다. 도윤 씨, 제발. 지수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자유 이제 누리세요. 그게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저도 제 길을 찾았어요. 이제는 각자 살아가야죠. 하지만 미안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후회돼요. 정말 후회돼요. 저도 후회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옳은 선택이었어요. 저는 서재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문득 최은하 씨가 생각났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건축가요. 우리는 여행 내내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한 달 후 그녀가 한국에 온다고 했죠.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저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새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연필을 들었죠.
무엇을 그릴까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선을 그었어요.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을 그리는 거였죠. 1시간쯤 그렸을까요?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게 저였습니다. 이도윤이었죠. CEO도 아니고 성공한 사업가도 아닌 그냥 건축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30년을 돌아왔습니다. 많은 걸 잃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찾았어요. 저 자신을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왔어요. 별들이 반짝였죠. 저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지수한테일 수도 있고 저 자신한테일 수도 있었죠. 어쨌든 고마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요.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저는 서재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고 천천히 살아가는 날이었죠. 더 이상 성공을 쫓지 않았어요. 완벽함을 강요하지도 않았죠. 그저 저답게 사는 것. 그게 제 새로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